아멘. 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을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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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비디오 안 틀고 할게요. 볼게요. 반갑습니다. 예. 백성원 선교사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오영철 선교사님이 신앙에 관한 선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영철 선교사님은 GMS 선교사님으로 훈련 잘 받으시고 FM적으로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 선교사님은 1995년 12월 10일에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보면은 28년째 되십니다. 오 선교사님은 방콕에서 1년 반 동안 태국어를 마스터하셨고, 그 다음에 CCT 총회에 속하셔갖고 제19노예 북부 지역에 있는 태국 카렌 침례교회 그 총회 그 선교 활동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성 교사님의 가족은 사모님 김보순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과 잘 하시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지금 선교학 그 박사 과정을 지금 미드웨스턴에서 하고 계시고, 따님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결혼을 하셨고 딸 하나는 지금 계속 그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성 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셨고, 또 오성 교사님이 경험하신 그 선교 사역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선교 철학에 관한 것들을, 비전들을 우리가 같이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성 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태국말로 사와티 크랍 하거든요. 남성일 땐 크랍이 돼야 되고 여성분 할 때는 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는 가운데 우리 태국말로 오늘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와티 สวัสดีครับ 크랍. 사와디캅. สวัสดีครับ 어서 오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우리 선배 후배 선교사님들, 우리 GMS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님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과분한 그 자리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그 사역할 만한 자격이나 배경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 또 현지에 참 좋은 교단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배 선교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두 딸이 있고 저의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 평생 감사 제목은 참 좋은 아내, 좀 성숙한 그 아내에 이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선교의 주제가 뭐냐면, 그 어떻게 하면 약자인 소수 민족 교회가 이 강자인 타이 민족이나 버마 민족을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함으로
우리 소수민족들이 주민족을 선교하는 선교 동원에 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식구들 이제 뭐 친척들은 거의 다 믿지는 않으세요. 제 아내도 비슷하고 저희 아내와 저의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참 제주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제주도 좋은 건 맞는데 제가 제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불러 주신 것 같습니다. 어, CCC 활동을 저희 아내와 같이 했습니다. 1985년도에 이제 대학 2학년 때 CCC 이제 모임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고 그 뒤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선교의 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995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났는데 참 돌아보니까 참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는 척했는가. 정말 인격적으로는 이 하는 이 행실머리가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편치 않게 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미성숙했던 선교사 후보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선교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책도 보고 또 이제 원우회에서 선교부장 활동도 하면서 막 선교를 아는 것처럼 막 솔싹거리다가 아이고 내 선교제 가보니까 아이고 정말 부족한 인격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1995년도에 그 이제 선교 이제 대학원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제가 현재 속해 있는 KGAM이라는 팀에서 그 카렌 족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같이 동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큰 주저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알고 사역 같이 동역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도착해가지고 방콕에서 1년 반 동안 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한 사람 옆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치앙마이에 우리 현지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태국 카렌 침례 총회라는 교단 총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2년 동안 카렌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처음으로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해가지고 뭐 수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잠시 그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1997년부터 이제 2년 동안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좀 성격 보니까 그때 저 나이가 만 32세였어요. 좀 저는 이제 29세 말에 갔거든요.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이거 참 우리도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구나. 12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참 이 인격의 부족함을 정말 많이 절실히 느꼈던 그런 이제 돈페런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제 언어 공부하고 오후부터는 와서 아이들 보고 주말 되면 교회 방문한 시간들을 한 2년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소위 이제 선교사 멤버회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나요? 아니면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어진 총회 목회자 훈련원 사역들을 이제 2002년부터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다음에 목회자를 재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안식년은 처음으로 그 에든버러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였고 거기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좀 세계 기독교에 대한 좀 도전일까 새로운 그 상황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그런 기독교가 진짜 전 세계 기독교와 참 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아프리카인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남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독교 대륙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때 그 옆에 그 비서구 기독교 서구 센터라고 하는 앤드루 웰스 교수님이 그때는 이제 크리스톤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만든 센터에서 그 세계 기독교에 대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유익을 했고 또 그때 같이 이제 공동 목회하고 공부했던 분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좀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계속해서 신학교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됐고 신학교에 필요한 뭐 인적 자원, 그러니까 교수 요원들, 그다음에 시설들, 그다음에 커리큘럼 조정들 이런 일에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했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그 Center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in Asia라고 하는 아시아 기독교 연구원이란 그 사역을 2002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년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지의 어떤 상황들, 선교 동향들,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부족하지만 같이 참여하고 발제도 하면서 그 선교 연구에 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팀의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그 사역의 결정권과 재정 사용권이 선교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팀에게 있는 겁니다. 선교사는 팀에서의 사역을 위임을 받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저에게 있어요. 전 적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그 필요한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분들을 뭐 좀 케어하는 일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선교사님들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저희 안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에 대한 좀 도움의 길들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선교의 그 네트워크에도 좀 관심이 좀 많아서 그 마침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러 이제 모임들 또 무슨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좀 연결시켜 줬어요. 뭐 동남아시아 교회라든가 아니면 인도 교회라든가. 그때 거기 이제 주로 메인라인 처치 이제 교회 지도자들하고 좀 알게 되면서 이 동남아시아나 인도 이쪽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뭐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나눈 일도 이제 좀 비정기적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현지 교회 선교 동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지 교회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현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가봤더니 정말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다니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런 교회와 협력하고 또 배워가면서 이 현지 교회의 선교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카렌이라고 하는 분들이세요. 카렌 분들은 태국에 한 50만 정도가 있고 미얀마에 한 400만 정도가 있어요. 근데 소수 부족이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은 그 이들 가운데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카렌족을 위한 그 교회 개척 선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가 배워야 돼요. 너무너무 토착화된 교회를 잘 읽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 개척 선교를 카렌족에서 한다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무슨 의미지 생각해 봐요. 현지 교회가 더 잘하는데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 의존적인 교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되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교회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또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역사 이해라든가 아니면 뭐 연구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저희들은 어쨌든 뭐 부족하지만 공부를 했고 현지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연약하니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도와주는 일들 그다음에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민족 관계에서 소수 부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족 앞에 내가 변화의 주체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또 중요한 저의 좀 연구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태국의 태국과 미얀마의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범핑 역할을 하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미얀마하고 태국의 사이가 안 좋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카렌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양쪽 그 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타이 민족 국가는 카렌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반면에 미얀마는 많은 경우가 미얀마하고 좀 버마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1980, 50년, 49년 이후에 이게 굉장히 좀, 미얀마에서 크게 좀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양쪽 간의 좀,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일본은 휴전도 했지만은, 이제 요런 그 미얀마 내의 소수부족 카렌 그 군인에 대한 카렌 정부의 그 어떤 위치는 태국에게는 굉장히 좀 표정 관리하는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태국하고 미얀마 사이가 안 좋은데 미얀마 내에 그러한 소동들 또 불안정들이 태국에는 이제 유리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의 상처들도 태국은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카렌하고 태국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나름 유지가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태국 안에 카렌군 진지들이 있었고 이게 다 협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얀마 버마군이 많이 이제 군사력을 이제 증강시키고 중국이 또 인도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정기가 되어지고 카렌족이 밀려나면서 태국도 이제 이권들을 미얀마 정부가 더 많이 갖게 되니까 카렌족의 위치는 이제 많이 약화되어지고 또 불행스럽게도 카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빨리 약화되고 1984년 그때 미얀마군이 전방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후방을 막 치니까 후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난민촌을 형성을 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갈 줄 알았죠. 왜냐하면 미얀마가 한 3만 명 정도 군인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더 많은 공격을 받고 계속 넘어오게 되면서 한 15만 명 정도가 태국에 있는 국경을 따라서 이제 난민촌 형성이 되어지고 저희 팀이 1989년부터 이 사역을 좀 많이 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역을 확장하다가 그 사역을 좀 더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 카렌 전문 선교사를 부르자 한 게 저희 팀의 결정이었고 저한테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난민촌 방문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2004년, 5년에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미얀마 이제 이슈가 그 미얀마의 그 어떤 포갑 군사 정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유럽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 그 해결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가 난민촌이거든요. 그 난민촌을 있는 사람을 그 제3국으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재정착이라 그러는데요. 그 제3국이란 미국, 유럽 뭐 이런 나라에서 이들을 받아주는데 약 한 12만 정도가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민촌에서 국적도 없고 자유도 없고 직장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3국으로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시민권을 얻고 가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된 드라마인데 이 디아스포라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냐면 저희 동네에는 저와 같은 신학교에 유럽이나 미국에 있던 친구들이 심일극을 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하러 와요.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2명, 노르웨이에서 1명, 미국에 3명이 와서 공부하는데 그 전에 스웨덴, 핀란드에서 친구들 오거든요. 그럼 오면 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그 너희 민족만 아니라 너희 주위에 있는 다른 주민족을 위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참여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도 우리 그 친구들 만나면 너희들이 이 기가 막힌 드라마와 같은 일 사건들은 단순히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같이 좀 해보자 하는 게 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분들도 이 친구들이 주민족인 그 주위에 있는 뭐 노르웨이라든가 아니면 네덜란드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저의 그 사역을 하면서 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그 모금하는 건데 그
신학교에 우리 이제 기숙사가 이제 필요했어요. 막 1억 좀 되는 예산이 필요했던 신학교 기숙사 두 동이니까 2억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몇 번 방문하다가 그 뭐 동네 이장 또 이제 무슨 군 면 의원 이런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다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복을 받았으면 그 어떻게 보답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면 여러분 한 달 월급씩 그 신학교를 헌금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도 했는데 이분들이 감사하게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좀 더 구체화시키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회 우리 회계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모금 위원이 돼가지고 한 70개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선교사 손 벌리지 맙시다.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크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데 이제 우리 부모가 근데 뭐 병들어 죽게 됐는데 자신이 잘 먹고 살고 부모가 그냥 마판 놔두면 되겠냐? 아주 그런 이제 도전 또 이제 격려를 하면서 모금을 했는데 헌금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동은 다 지었고 1억은 다 지었고 작정 헌금은 더 많이 했거든요. 정말 가난한 사람. 아이고 시민권도 없는 가난한 할머니. 아,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 한 5천 원 헌금이었는데 와 그걸 하더라고요. 자기 전 세상 같아요. 그런 모습들. 또 부자도 있거든요. 부자는 부자더러 뭐 어떤 분은 뭐 400만 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헌금들 아니면 뭐 이장들 이제 강력하게 이장들 면위원들 교사들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죠. 그분들 한 달 월급들 많이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 1억 원이 딱 모금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1억 원이 또 스스로 이제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건물입니다. 사실 그 우리 신학교 오면 우리 그 본관이 있어요. 본관에 약 한 80%는 저를 아끼는 장로님 헌금했어요. 제가 그 건물 보고 동메달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거는 현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더라고. 근데 저쪽 금메달 현지인들이 거의 다 한 메달 그 건물 예, 그런 이제 현지 교회에서의 모금이 이제 저로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 지금도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우리 메사량이라고 그 교회 갔는데 거기 그 한 분이 이제 카톡을 왔더라고요. 송금했다고 선생님인데 이제 계속 만나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분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좀 헌금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또 만밭 이렇게 매년 하겠다고 아무튼 그런 현지 교회에서의 모금이 이제 이것은 뭐 단순히 모금이라기보다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의존적인 교회는 결국 선교 정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참 슬픈 현실은 우리 카덴 우리 침례교회는 그 전에 교회 건축은 다 스스로 했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예외만 빼고. 근데 지금은 상당수가 외부에 요청해요. 아주 창피스러운 얘기죠. 왜냐? 선교사 때문에. 특히 치앙마이는요. 현지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교회 건축할 사람 찾을 수 있다 그래요. 아이고 이게 참 아무튼 이런 이제 현상들 제가 연구를 좀 해요. 제가 이게 또 제가 액체 아시아대학 영국 교수라가 논문을 쓰거든요. 이게 지난 12월 달에 쓴 논문이 왜 어떻게 이 현지 선교사의 이 교회 건축 지원이 이 자립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었냐면은 사실 카렌 친내 총회를 와서 봤더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보통 훌륭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얀마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카렌 친내 총회예요. 교인이 대략 한 70만 대예요. 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태국 카렌 친내 총회 약 7만 명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스스로 전도했어요. 로컬 교회는 다 자립합니다. 지방에도 거의 너무 자립해요. 총회는 자립을 못하는데 미얀마는 자립 정도가 아니고 선교를 이제 그 스토리를 얘기할 거예요. 제가 배운 얘기들이니까 이분들이 1854년도에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 그 빠떼인이라고 하는 지금 빠떼인 지방의 지방회가 이제 10월 달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서구 형제들의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인들, 교회 사역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질문하죠. 왜 가능하겠냐? 하니까. 왜냐면 그때가 바로 영국과 이 미얀마가 전쟁이 막 끝날 때였고, 그게 바로 1년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장에 그쪽이 전쟁터였는데, 이제 한 분이 회개가 되달랍니다. 계산해 봤는데 어려운 교회가 있지만 큰 교회가 도우면 되겠다. 사인을 내요. 결정을 해요. 1854년 10월 25일로 알고 있어요. 놀랍죠? 한국 교인이 아무리 없을 때 여기는 지방회가 총회견이 있거든요. 자립을 하는데 1856년도에 선교사 보내기 시작해요. 그 영국 시대니까 인도로 보내는데 선교사 보내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도 큰 선교 이슈가 뭐냐면 이 선교지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19세기에도. 그때마다 예를 나왔던 게 카렌 교회예요. 카렌 침례교회가 너무 잘한다. 자립자치자전 플러스 자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선교대에서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책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네비우스가 이걸 알아요. 그리고 네비우스가 이거를 알고 이제 자기 이제 이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걸 참고하게 되는데, 187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인도 런던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소위 네이티브 미셔너리라고 하는 카렌 선교사가 참여를 합니다. 우리는 교인이 없을 때 선교사 대표로 참여해요. 물론 미국 침례교 대표로 참여하는데 놀랍죠. 그리고 1883년도에 그 카렌 침례총회가 어떻게 자립했는지 한 400편의 책이 나와요. 그리고 네비우스가 이 카렌 얘기를 1877년 상해 미셔너리 컨퍼런스, 그다음에 1890년 2차 상해 컨퍼런스에서 그걸 다 듣고 사회를 봐요. 그리고 1890년에 6월이죠. 5월인가? 6월로 기억하는데 2주 동안 한국에 오잖아요. 그때 장로교회 선교사들에게 소위 그 네비우스 원리를 가르치죠. 2주 동안. 그리고 그 원리를 받은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조선 장로교 선교 정책 협의를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 자립자치자전이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네빌수는 사실 글쟁인데 이분이 만든 사역에서는 자립자치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카렌 교회가 아주 중요한 모델로 작용을 한 거예요. 제가 역사를 쭉 추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카렌 교회 자립자치자전, 왜냐하면 1854년도에 이미 그 마틴 지방회의 그 교회의 모습은 이 네비우스 선교 원리가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서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교회 자립이 한국 교회에 간접적으로 스며들었다. 이게 저의 글입니다. 글의 내용이에요. 뭐 관심 있는 자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1881년도에 미얀마에서 버마에서 이제 태국에 선교사를 3명 보내요. 3명 보내고 1880년 12월 달에 파송을 해서 1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있는 치앙마이에서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합니다. 동서양 선교사가 만나요. 북쪽의 최초의 선교사님인 맥기벌리 선교사님과 미얀마에서 온 동양의 3명의 선교사가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고 선교 사역지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와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거 태국은 1890년대부터 미국 장로교가 이제 그 메비우스 정책을 각 선교부 지역에 이제 실천하거든요. 태국에도 실천해요. 근데 태국에 실천하는데 놀라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태국은 목회자의 반란. 목회자의 반란이라는 말을 써요. 까복 시사의 피반이라고 사례비를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로컬 교회 층을 맡아가니까 목회자가 솔다더라.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놀라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재정을 지원해. 그때 이미 미얀마에서 파송된 카렌 선교사들은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제가 놀라가지고 카렌 교회를 돕겠다고?
이거는 어불성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실제로는 우리 한국교회 자립의 어떤 일부분은 그들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게 역사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믿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 시간이 좀 선교의 그 선교 운동에 대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교회는 우리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 이런 교회가 태국에 두 개가 있어요. 힘교회란 교회랑 카렌침내 교회예요. 여기는 버마를 통해서 배운 건데 믿거나 말거나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자립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로컬에서 사람을 뽑고 목회자를 지역에서 뽑거든요. 친내에 떠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목회 사례비가 한 20% 넘어가잖아요. 되게. 스스로 교회 그 방식으로 교회 건축했고 전도 뭐 열심히 해서 1955년도에 불과 한 1000명, 200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혈액이만 4만 3천 명이 돼. 굉장한 속도로 이제 스스로 선교했는데 여기서 선교사 역할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현지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 자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배울 게 많아. 그리고 미얀마는 이미 1850년대부터 선교했으니까 지금까지 하거든요. 지금도 미얀마 교회는 태국을 위해서 약 3,000불을 도와요. 미얀마 전정통이잖아요. 근데 돕더라고. 난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장기 선교 왔어요. 미얀마에서 12명이. 이게 어떻게 왔냐니까.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교국장이 오지 않으려 했대요. 우리 그 지방에. 근데 거기에 중요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당신 시찰로에 얘기해라. 그래서 시찰로에서 지금 거기는 한 달 월급이요. 쌀 한 가면이에요. 근데 한 달 월급도 잘 받지 못하는 전쟁 때문에 어렵지만 이분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그 차비를 마련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온 거예요. 이게 가난하다고 자리 못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어불성설. 저희 이분들의 케이스 보면 이미 가난할 때 전쟁 중에도 자립하고 지금도 버마에 있는 우리 전전주에 우리 여기 딱이라고 메솥 근처에 교회 보면요. 지금도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해요. 헌금을 한 10에서 20%의 생활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니까 저는 현지 우리 교단에 뭐 우리 현지 교단 태국 기독교 총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기형적인 교단이에요. 이런 교단도 있더라고. 뭐 병원이나 학교에서 엄청난 돈이 나오는데 이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타락하는데. 아무튼 이 반대편에 있는 같은 이제 미얀마에 있는 교회는 가난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 한국 교회 배워야 되겠다. 여기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또 선교 벌써 150년 됐잖아요. 선교 역사가. 지금도 선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제가 선교지 와서 배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태국에는 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선교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뭐 좋은 목적으로 정말 좋은 의도로 교회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라고 교회 건축하니까 지원하니까 이게 또 스스로 해던 사람들이 교회 건축할 때 되면 뭐 기도 제목한다고 교회 돌아달라고 그래서 참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창피한 거냐. 과거에 더 가난할 땐 스스로 교회 건축했는데 왜 설마는 지금은 동네마다 차가 한 30% 있거든. 많은 데는 100%다 있어요. 그런 화물차나 심지어는 자동차. 그게 다 자기 돈이 있어서 하는 거죠. 물론 뭐 융자로 사지만 할부로 사지만 그 할부로 사니까 헌금할 돈이 없는. 이게 아주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좀 이제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 역사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얘기를 하거든. 미얀마의 가난한 분들의.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기서 한 게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게 있다면 그런 얘기 해주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뭐 역사에 대한 얘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한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금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선교 자원 동원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이제 관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 동원인데 이분들
태국말 저보다 잘하죠. 시민권 있지. 비자 걱정 없죠. 태국 이제 아이덴티티가 강해요. 정치적인 게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는 좀 차이겠지만 교회 성장 다 했죠.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착교회도 이뤄냈고 또 미얀마는 선교도 많이 했으니까 요거를 우리 상황이 너무 잘할 것, 너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안 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정치, 행정, 역사 이게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소위 선교 의식으로 만들 것이냐가 저에게 큰 이제 좀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몇 개 시작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한국에 노동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법적인 노동자라고 하면 태국에 한 15, 한 많을 때는 19만 정도가 있는데 한 지금 15만 태국인들이 있나요? 윤석열 사람 몇 명인가 모르겠다. 한국 사람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 중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하고 11조를 모교회로 보내고 신학교를 해서 1년에 한 40만 원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비도 좀 보내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선교가 이제 자비랑 선교가 돈이 안 들어가죠. 돈을 우리가 벌지. 예, 그렇게 이제 하는 일도 좀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카렌 형제 가운데 이제 태국 교회에서 정말 사역 잘하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선교에 그 어떻게 하면 타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이제 좀 컨설팅을 좀 조직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그 태국의 그 우리 그 CNNM의 교자 총회장도 했었고 신학교 학장님이 카렌 분인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예요. 아버지가 한 교회가 30개 정도 교회 개척했는데 그 네트워크의 교인이 한 말 가구가 40개도 안 돼, 40가구도 안 되는데 그 네트워크요. 교회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한 4천 명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큰 아들이 거기에 총회장을 했는데 그런 분이 당신이 가서 해야 될 일, 우리 안에 좋은 이 신앙의 유산을 나누십시오. 이런 이제 격려도 하고 다음에 태국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자 태국화되고 있으니까 큰 위기입니다. 태국으로 도시로 오면서 신앙인들을 이제 신앙이 잃어가고 있고 다음에 뭐좀 정체성도 이제 희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긍정적인 이중 정체성을 가지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선교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가 저의 큰 이제 관심사예요. 그런 쪽으로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여기 있는 그 소수부족한 교회단이 뭐 주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뭐 정도를 사실 넘어서서 그 새로운 기독교의 중심 세대인 뭐 아프리카 교회라든가 남미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약자잖아요. 이런 약자들이 이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현상, 21세기 교회 모습의 당면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또는 사실은 성경의 그 원리인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약함을 통해서 약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초대 교회 자체의 선교 흐름이 이런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에서 로마 민족 갔잖아요. 이게 약소 민족이 그렇게 가면서 그들 환란, 뭐 핍박, 순교 그러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이런 속에서 복음이 천천히 이렇게 확장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재적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기대가 많아요. 물론 뭐 시행착오도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참 사역이 좀 뭐랄까 아주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또 난민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그 지금 2021년 2월 1일 이후에 쿠데타 이후에 지금 난민들이 한 40만 명이 발생했어요. 그 실향민이라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30만이 카렌인데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이제 후원하는 사역들도 계속 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네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데, 근데 워낙 전시 상황이니까 그런 돕는 일들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두서없이 얘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선교사로 참 저는 현지 교회로부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요. 보통 이제 가서 교회 가면 되게 사례비를 줘요. 가난한 교회도 사례비 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선교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이중 언어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선교 어떤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선교 어떤 뭐죠? 그에 따른 연구들 또 좀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선교사님들 또 계속 좀 섬기는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저에게 너무 과분한 자리를 주셨고, 저에게 참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팀과 또 현지 교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